안녕하세요. 발표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노현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 박칼라 교수님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시켜 드릴게요. 박 교수님은 교양융복합대학에 소속으로 계시고 우리 학과에서 시창작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수업 신청하셔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인데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발표를 하실 분들인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뭐 그럴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발표 이렇게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 발표 2번, 창작 실기 발표 2번, 오늘은 창작 실기 세 번째 발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발표회가 엎어졌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엎어졌다 복구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표회를 준비했고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제 떨리고 있을 텐데 긴장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고 오늘 발표회 박수 크게 한번 주시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시면 지난해부터 이렇게 쭉 우리 창작 발표에 그 엑스패너가 서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올해가 이제 6회째 발표입니다.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발표에 쓰이는 모든 이미지나 영상들이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전혀 하지 않는 작업인데 기술의 발전이 1년 사이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그걸 적용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작자가 되고 문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문화기술과 같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문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드릴 말씀 뭐냐면은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그 평가표 받으셨죠? 평가표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려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시나리오의 발표를 듣고 이걸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걸로 제작하려는 제작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작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표 보시면 3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고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평가한 점수가 이 학생들의 기말 성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심없이 잘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제6회 판타지 시놉시스 창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명계와 인계를 옮겨가며 벌어지는 주인공 선혜와 기수의 성장 어반 판타지 재생명인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저희 가림매 입학 설명회 와주셔서 진심으로 성대하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은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이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굉장히 떨려서 각설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 가림매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림매 입학 설명회 저는 설명할 술부를 맡고 있는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잘 보셨나요? 저희 가림매는 이렇듯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림매에 오게 되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하신데요. 제일 처음으로 필요한 자격은 죽으셔야겠죠. 저는 명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 가림매에 입학을 하시게 되시냐면요. 이 환생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계에서 명계로, 그 다음 명계에 있는 저희 교육기관인 가림매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림매에 필요한 자격 조건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만 저희 가림매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지니지 못하신 분은 당연히 입학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기프트를 지니고 있음에 성년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여야만 저희 가림매에 입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왼쪽 손목을 보시면 이 아름답게 생긴 팔찌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없으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림매에서 이 팔찌가 존재한다 한들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계에서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게 저희 가림매의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능력 기프트를 알고 있으셔야 저희 가림매에 입학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기프트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평소에 난 이거에 재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것 외에 제2의 재능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계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명계에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즉 저희 가림매에서 여러분들은 기프트를 발견하고 파악한 후 여러분들의 기프트를 탤런트까지 개화시켜서 다시 환생하게 되는 이 루트를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환생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선생님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인 염라대왕님께서는 저희 가림매를 세우실 때 처음에 이 기프트라는 것을 굉장히 악용하는 나쁜 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시면서 이제 가림매를 세우게 되셨는데요. 그런 가림매는 두 명의 선생님이 존재를 합니다. 한 분은 천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천리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뵙게 되실 건데요. 이 천리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프트를 제일 먼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천경 선생입니다. 이분은 업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실 텐데요. 저희 가림매에 입학하셔서 많이 보시면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업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프트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기프트를 가지고 악용했을 시에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총 이렇게 4개의 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술, 무, 사, 신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들은 여러분들이 기프트를 통해 받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팔찌가 각자의 색깔을 상징하는 빨강색의 술, 노란색의 무, 초록색의 사, 파란색의 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렇게 팔찌가 색깔이 변경되게 돼서 각자의 반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씩 찬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술부입니다. 술식이나 부적을 작성하여 능력을 발현하는 기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는 순수하게 몸을 최대치까지 활용하여 무의 극기를 추구하는 기프트입니다. 사는 농업부터 치료까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능력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은 명계에 존재하는 1정급부터 5천급까지의 식신들과 계약을 통해 능력을 발현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 담당 선생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넣게 되었습니다. 식신은 여기 1천부터 5천급까지 다양한 능력들의 계약 식신들이 존재를 하고요. 각 급에 따라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셨을 때 드는 여러 가지 소모값과 계산값들, 영역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학교의 규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규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각 반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 팀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하기 싫으셔도 저희는 팀과제입니다. 각 반에서 한 명씩 맡으셔서 나오셔서 선출 통해 4명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뤄
조별 과제를 통해서 나아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를 쳤을 때는 꼭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환생문은 절대 호기심에도 건들지 말 것. 여러분이 인계를 통해서 환생문을 통해 명계에 들어오셨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환생문을 통해서 환생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 환생문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환생문을 실제로 닫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환생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환생문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다쳤었는지 궁금해하실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검은산이라고 하는 가림매 학생들을 소멸시키고 저희 학생들을 소멸시키고 그 기프트를 흡수해서 인간들인데 기프트를 갖지 않은 인간들에게 팔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검은산의 교주와 함께 기프트를 노리고 1차와 2차에 거쳐서 명계에 침공해서 저희 학생들을 공격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생들 중에 선혜, 기수, 석훈, 채원이를 포함한 명계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기프트를 통해서 상대방인 이 검은산의 집단들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진 이 팀을 저희는 베르팀이라고 하고, 지금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팀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가는 이 팀의 발전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산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반감을 품고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이 루미네라는 단체가 저희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검은산에 이제 교주와 함께 들어왔던 그 조직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명계에 어렸던 학생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대항을 열심히 했겠지만 당연히 밀리게 되었어요. 그때 인계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루미네라고 하는 집단들이 저희와 힘을 합쳐서 도와주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검은산을 몰아내게 되고 그들과 인계와 명계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화합을 맺게 되었는데, 이때 환생문이 닫히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생문이 왜 닫히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환생문이 닫히게 되면 인계의 생명체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명계의 영혼들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명계와 인계의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환생문을 닫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걸 노린 저희 기수가 모든 기억을 지닌 학생이었습니다. 1, 2차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1, 2차의 명계에서 저희 침공을 하는 저런 인간들을 보면서 극심한 인간 혐오를 느끼게 되고, 마침 기프트를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화합 자리에서 환생문을 막으면 인간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환생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었고 똑같은 친구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수를 설득하면서 기프트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인 거지, 다른 무고한 사람들마저 환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게 문제다라고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인 기수와 선혜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기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 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배화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 기억을 매개체로 하는 능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 특이하게 이 2명은 능력이 달랐는데요. 현기수는 기억자로서 자신의 기억을 매개체로 그동안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그런 모든 자신의 여타 기프트들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혜 역시 기프트 사용자인데요. 선혜는 반대로 망각자입니다. 기수가 완전하게 기억을 다 가지고 그걸 기프트로 사용한다면, 선혜는 자신의 기억을 제물로 바쳐서 능력을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기억을 제물로 타령의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본인이 사용하는 원래 오리지널 기술의 기프트의 70%밖에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즉, 이 2명이 대립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지는 물모두 뻔하겠죠. 당연하게도 기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여러분들을 기프트에서 탤런트로 개화시키고 그 탤런트로 개화시킨 여러분들이 환생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기프트입니다. 즉 탤런트로 개화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선혜가
기프트를 탤런트로 개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혜의 탤런트는 망각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기수에게 망각을 통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선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희 가림매의 입학 설명회를 잘 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프트를 지니고 있다면 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히 술부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뵙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재생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생명인의 발표였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은 나누어드린 평가지의 재생명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기이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저희에게 들려줄 스페이스 오페라 로드 판타지 장르의 이드리스의 발표입니다. 네, 본 발표에 앞서 저희가 발표에 사용한 자료와 사진은 모두 AI 기술을 이용하여 창작한 것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안위원회에서 나온 이태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기관은 많이 생소하시죠? 저희가 기밀단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백두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보안위원회 백도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에 대해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사건은 이드리스라는 사건인데요.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 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요원이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이 사건의 개요를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귀하의 입사 지원은 탈락입니다. 난 왜 못할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이드리스 이 사건 내용은 한 남자가 UFO에 납치당해서 잠시 실종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겪었던 당사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준 씨입니다. 김민준은 29살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김민준은 지금까지 29년의 인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의 신념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직 돈만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위스로 떠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안락사 허용 국가인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UFO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김민준을 납치하는 게 외계인 이드리스입니다. 이드리스는 김민준 씨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 천재 과학자로 자신의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납치한 이유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김민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민준을 이살락 은하로 납치해 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김민준 씨를 납치해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하고 정리해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고 유무, 안락사 예정자, 그리고 지부인. 일단 영고 유무와 안락사 예정자는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을 탐색해서 골라낸 게 김민준 씨였고, 그리고 이제 지구인을 고른 이유가 옆에 보시는 리젠이라는 능력이 나옵니다. 리젠이라는 능력은 초재생 능력인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잘린 신체 부위나 손상된 신체 부위가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부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오직 지구인에게만 잘 맞는 능력이라서 김민준에게 개조를 해서 부여하기 위해 김민준 씨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리스는 김민준을 납치하여 이렇게 이살락 은하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살락 은하를 어떻게 그렇게 티 안 나고 몰래 잘 갈 수 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드리스가 천재 과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드리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엔드리스 건을 활용하여서 무한한 차원으로 이살락 은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살락 은하로 납치를 당한 그 사건의 흐름하고 나오는 요소들 그리고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살락 은하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 지구에서 200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의 과학 기술로는 절대 접근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김민준 씨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준 이드리스 사건의 배경이자 주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살락 은하로 갔던 김민준 씨의 녹취록 인터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제가 갑자기 우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던 저는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을 도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납치당한 김민준은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을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복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 연방에 잔입해서 젠스톤이라는 무기를 탈취한 후에 슈퍼턱이라는 세력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하 연방입니다. 은하 연방은 그 이살락 은하를 통제하는 세력으로 무려 6,180개의 행성이 가입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많은 세력인 만큼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무력과 그 중에 무기인 하나인 잼스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잼스톤이란 무엇이냐? 잼스톤은 일종의 폭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상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작동시킨 후엔 본체가 나와서 저기 맨 위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일종의 시험 폭탄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무려 행성 파괴 수준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잼스톤을 맡게 되는 세력이 바로 슈퍼턱이라는 곳입니다. 슈퍼턱은 이드리스의 원수인 아도폴라 종족의 본거지인데요. 이들은 우주 해적으로서 많은 침략과 약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드리스의 가족과 종족을 모두 말살시키고 이드리스의 복수의 대상이 돼서 현재의 복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준은 이렇게 이드리스에게 복수 계획에 대해서 듣고 바로 복수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하 연방 잔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하 연방에 있는 잼스톤을 슈퍼턱에 터뜨리기 위해서 은하 연방에 잔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높은 보안력을 자랑하는 은하 연방에 어떻게 잔입했냐? 그것은 이제 이드리스 또한 천재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한 은하 연방의 설계도와 지도를 사용해서 손쉽게 잔입을 완료하고 잼스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잼스톤을 탈취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김민준의 아까 부여받은 초재생 능력인 리젠이라는 능력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 잼스톤이 아주 위험한 레이저 형태의 함정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김민준 씨가 온몸에 잘려 나가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잼스톤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그 함정에 발각되어서 은하 연방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엔드리스 건의 능력을 활용해서 가까스로 은하연방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가 회피를 위해서 랍트넴 유사마라는 폐 놀이공원에 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드리스가 개인적인 장소로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김민준과 이드리스는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약속의 장소라 서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정을 다졌는지 김민준 씨의 인터뷰 녹취로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랍트넴 유스마에서 이드리스랑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인생은 많이 닮아있더군요. 덕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았어요. 이드리스가 특별하게 느껴지게 된 계기랄까? 네, 이렇게 이드리스와 김민준은 서로 유대감을 특별하게 쌓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진짜 복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프턱에 침입하게 됩니다. 수프턱 침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이번에도 은하연방대와 같이 설계도와 지도를 미리 확보해 두어서 제임스톤을 수프턱에 설치하고 작동시킵니다. 그렇게 수프턱이 결국엔 파괴됩니다. 그렇게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고, 이 거대한 폭발을 보고 쫓아온 은하연방에 결국 다시 한번 발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드리스는 신기하게도 이번엔 순순히 투옥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과정까지 이드리스의 계획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리스는 은하연방에 다시 한번 잡혀 들어갔다가 자신의 이상한 계획 안에서 탈출을 하고 아까 약속의 장소로 정해놨던 랍트넴 유스마로 떠나게 됩니다. 랍트넴 유스마로 약속의 장소를 정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김민준을 다시 지구로 복귀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드리스는 복수 계획을 실행했고 약속대로 김민준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김민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수프턱이 파괴돼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도폴라족이 김민준의 모습으로 변신한 후 이드리스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김민준은 진짜 김민준이었고, 살아남은 아도폴라족을 보고 이드리스와 김민준은 놀랍니다. 그렇다면은 아도폴라족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르마입니다. 네르마는 아도폴라족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초능력이고, 김민준으로 변신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인 블랙버블은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거대한 폭발 안에서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서 먹물로 방어막을 생성해 내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프턱의 파괴에도 살아남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민준, 이드리스 그리고 아도폴라족은 3자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인질로 잡은 아도폴라족은 이드리스를 위협하면서 점점 민준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요. 그때 이드리스가 몸을 날려서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드리스는 자신의 엔드리스 건으로 포탈을 생성했고, 그와 동시에 김민준을 포탈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폴라 종족은 그런 이드리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드리스에게 총을 발포하고, 김민준은 이드리스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총에 맞는 이드리스를 보며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현실 세계로 복귀한 김민준은 이드리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그리움에 빠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드리스와 사전에 약속했던 10억을 입금받습니다. 하지만 이 10억을 써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건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김민준은 이드리스와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타인과의 삶 속에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여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섭외해둔 김민준 씨와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33살 김민준입니다. 네, 혹시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에 UFO 납치 사건의 당사자가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사건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추억이기도 해요. 네, 후유증이 남아있으시다니 더 이상 사건 관련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삶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민준 씨는 우주여행이라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일을 겪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저희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드리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드리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이계의 괴물로 인해 멸망할 세상에 회귀한 인물의 이야기, 퓨전 현대 판타지 웹소설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 공동 작가를 맡고 있는 황정우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 작가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강연을 진행하면 정말 좋을 텐데 웹툰하다 뭐 해외 번역 수출이다 뭐다 해서 다른 작가분들이 마음이 바쁜 탓에 저 혼자 참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수강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기관 및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의 표지입니다.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 줄여서 멸회사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용이 크고 무시무시하지요?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의 작품의 내용은 앞에 보이는 주인공 일행이 드래곤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뻔하고 진부한 동화 또는 웹소설의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의 작품은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팀은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서 작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웹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사상이나 교훈을 담는 것보다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품의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회귀, 초능력자, 그리고 몬스터,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간단하게 숙지만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전 현대 판타지라는 장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 작품의 주 무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그 중에서도 한국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이 주요 작품의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냅다 이런 배경을 설정하게 된다면 독자들의 흥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를 써내가게 됩니다. 우리 작품인 멸회사에서는 만화와 피연, 그리고 그 속에 쏟아져 나오는 아스터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멸회사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일그러진 공간, 피연에서 쏟아지는 몬스터인 아스터라는 2개의 괴물이 존재할 뿐이죠. 아스터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화기가 통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세계의 생명체입니다. 차원이 일그러져 나타난 이 괴현상은 지구의 환경에 만화라는 새로운 요소를 발생시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법과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각성자로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화는 판타지를 좀 읽어본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아스터를 물리치고 지우는 자, 딜리터라고 부르기로 명명합니다. 딜리터로 각성하는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설정입니다. 앞에 다양한 설정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사회 구조와 권력 체계에 대해 설정을 하면 좋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 그러니까 서기 몇 년, 기원 전후 이런 게 아닌 다른 기원법을 쓰게 됩니다. 피언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피언 전후 EP 그리고 BP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터와 피언에 대한 협회 여러 기관들이나 아니면 정부 소속 산하단체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딜리터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관련 기관인 협회와 만화와 피언, 아스터들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는 만화생태연구소가 저희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예시일 것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큰 또 다른 것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수강생분이 계실까요? 인물과 세력, 그리고 적대 관계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먼저 하준입니다. 저희 소설의 주인공이며 드래곤의 권능을 얻어 과거로 돌아가 세계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각성자이지만 만화를 발현하지 못한다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도아는 하준이 얻은 저희 세 가지 권능을 먼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류의 멸망을 막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회귀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용언이라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능력 역시 일회용 능력인데요. 죽기 직전 단 한 번 사용자의 건강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능력인 소생해서 총 3가지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강도아는 하준과 같은 보육원 출신의 인물로 능력을 각성해 딜리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하준에게 가장 큰 조력을 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데보라 윈저는 도화 파티, 즉 협회 소속의 딜리터 중 한 명으로 도화와 함께 다니며 딜리터 활동을 하는 힐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두는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만화생태연구소 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하준의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하며 후원자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하준의 원래 소속이었던 러시아에서 한국 생태 지부로 연구 지부로 넘어오면서 그의 호위역이었던 아나스타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크리스의 경우에는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종교 히프노스의 수장이자 최종 빌런인 네우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안에게 길러진 형제 성백호와 성진호는 각각 구호재단, MH재단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회 측의 스파이로 소속된 딜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조직도를 인물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의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의 경우 정부 산하의 딜리터 단체이며 MH재단의 경우 종교 히프노스를 감추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산하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웹소설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팀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따로 받아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입니다. EP 49년, 그러니까 피언이 나타나고 49년 뒤의 미래겠죠. 사상 초유의 거대한 드래곤 마스터인 네우스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딜리터들과 사람들은 그를 소탕하기 위해 한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손실되게 되면서 인류의 다양한 문명을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네오스의 토벌은 성공을 하게 되지만 남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재건해서 살아가는 미래사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언의 등장은 네오스의 처치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고 이를 막을 딜리터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사망 및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교적 피해가 덜했던 러시아의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던 하주는 네오스의 시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심장 속에 박힌 붉은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보석을 손에 쥐는 순간 블랙아웃을 겪으며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5년 전 EP44년으로 돌아간과 더불어 용언이라는 능력을 얻은 하주는 네오스의 첫 등장지인 한국으로 호위인 아나스타샤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하주는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하는 봉두에게 회귀 사실을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샤, 즉 같이 갔던 빨간머리 호위역 소녀가 하준이 회귀자라는 사실을 함께 듣게 되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대신 하준이를 함께 계속 보필을 하겠다, 전속 호위 딜리터로 일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몇 개월 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제와 다름없는 협회 소속 딜리터 하준에게도 회귀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하준은 이를 통해서 협회 소속 딜리터들의 조력을 더 얻게 되고 힘을 얻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력자들을 모으고 힘을 기르던 하준은 미래의 네오스 토벌 이후 감쪽같이 자체를 감춘 MH 재단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이안과 히프노스 교라는 사이비 단체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주는 그들이 흑막, 즉 네오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진실을 얻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하주는 도하와 그 파티에게 잠입을 해서 혹시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의 존재를 확인한 도하 일행은 이해를 포획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MH 재단의 대표로 있는 백호와 스파이로 있는 진호 그리고 그 밑에 사나 신토들과 직원들의 방해로 이 안을 놓치게 됩니다. 네오스의 첫 출연지가 한국 광화문 광장임을 기억하고 있던 하주는 딜리터들과 그리고 연구소의 지원 물자들을 총동원해 마지막으로 네오스를 토벌하기 위해 광화문 방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최종전을 앞두고 자신의 용언 능력과 네오스의 약점인 영린을 알고 있는 하주는 모두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네오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하준을 필두로 하여 현세에 강림한 네오스를 적은 피해로 토벌하기 위해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끝끝내 네오스는 적은 피해로 토벌에 성공을 해내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나 만화를 발현하지 못하는 몸으로 계속해서 용언을 사용한 하주는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하주는 데보라의 연명치료를 받으며 세상이 다시 재건되고 멸망 직전의 세계를 자신이 구해냈다는 생각을 하며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쓰지 못하는 몸으로 용언을 계속해서 남발하며 네오스의 행동을 억제했던 하주는 몸이 더 이상 연명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하주는 끝끝내 영면에 들기 위해 눈을 마지막으로 감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권능인 소생이 발동하면서 하준의 건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저희 소설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작품으로 강연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멸의사 공동작가 황정호였습니다. 저희 작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투자나 협업 문의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망할 세상 속 회기자의 사연, 줄여서 멸회사의 발표였습니다.